이제 각 당의 상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도혁 대표의 단식이 끝나자마자 잠복해 있던 한동훈 전 대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단식 8일 만에 병원으로 쓸모와 단식 중단. 구체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고요. 이제는 내부에서 싸우고 내부에서 총질하는 건 없어야 되지 않냐.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계기로 보수가 좀 직결했고 앞으로 우리는 대여 투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 장도혁 대표가 단식 끝내고 병원으로 후송되고 최소표는 조금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질 줄 알았는데 하루 지났거든요. 요거 한번 보세요. 한동훈 전 대표 징계 철회하라는 집회가 내일 열린다는 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모여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위기감을 느낀 것 같아요. 예. 지금 보면은 당내 사정도 별로 안 좋지만 이른바 당 밖에 정치는 사실은 당의 동력이 없으면 외부에 여론의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양쪽 다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굉장히 좀 말하자면 위기감을 좀 느끼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한 전 대표가 마지막 공간이 이제 장도혁 대표의 단식이었잖아요. 근데 거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서부터 뭐 오세훈 시장, 유승민 전 의원 사실은 뭐 황교안 전 총리까지 그러니까 이른바 보수의 스펙트럼으로 치면은 가장 극우에 있는 분과 가장 진보 영역에 있는 분을 가리지 않고 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현직 당대표, 야당 당대표가 헌정사에서 제1야당 대표가 단식을 한 게 10차례밖에 안 됩니다. 60년 헌정사에서. 그럼 이건 굉장히 큰 일인데 여기에 전직 당대표가 아무리 자기의 일이 있다 하더라도 목숨을 건 투쟁에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건 사실 정치 도의상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정치 도의라는 얘기를 여당을 얘기했죠. 야당 대표가 이렇게 단식을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무런 반응이 없을 수 있냐 얘기했는데 이게 도의 문제인데 정치라는 건 결국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시스템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은 전직 당대표가 현직 당대표의 이 모습에 가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손만 맞잡는 이른바 투샷 앵글만 잡아줬어도 이렇게까지 여론이 나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 대상자가 아니라 전직 당대표의 차원으로 가서 고생한다고 얘기만 한마디 하고 기자들이 어떤 말을 물어도 그냥 두 손 맞잡은 채 사진만 찍고 나와도 저는 그때부터 한동훈 전 대표의 앞에는 굉장히 정치적 선택지가 공간이 좀 열렸을 것 같은데 그걸 결국 안 했어요. 아마 그 갑론을박이 있었겠죠. 내부 참모들과. 근데 결국은 안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나오는 게 징계를 처리하라는 이제 물리적 이제 시위 같은 이런 건데 제가 보기에 이게 과연 당의 내부의 의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고 밖에서 여론의 동조를 이끌어낼까? 만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전 대표가 오히려 이렇게 지금 더 당대표의 단식 끝나자마자 장외에서 이렇게 뭔가 활동을 하겠다 하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 이거는 조금 하책에 가까운 일인 것 같고요. 이게 결국 아마 문제를 더 어렵게 봉착시킬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런 거를 이제 새 것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게 새 것이라는 게 지도부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 효과가 전혀 없다는 말씀. 지금 지도부는 오히려 지금 왜 전직 당대표가 이 시기에 의문 한번 안 오다가 이렇게 행동하지라고 판단하고 아마 그것은 당내에 굉장히 공감을 얻을 거예요. 그러면 이용호 의원께서도 지금 거의 제명 분위기였어요. 단식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거를 다소 시간을 늦췄죠. 장도혁 대표가. 여전히 제명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당내의 주류 분위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10일 동안 재심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장도혁 대표가 단식 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동훈 대표가 그러면 재심을 하겠다라고 하거나 그런 화답을 해줬어야 되는데 재심을 안 하겠다고 하는 그 처음에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 물론 사과 비슷한 얘기를 했죠. 근데 그게 사과가 충분하지 않고 오히려 이게 단계가 조작됐다,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사과의 이 부분이 많이 이제 이쪽에서 보기에는 순성이 훼손된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 당 주류 쪽에 당 대표 쪽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이제 지금 뭐 이제 장외에서 이제 무슨 팬덤 지표를 갖겠다고 하는 건데 이렇게 가면 새 대결로 가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과연 이 팬덤을 데리고 과연 주류 국민의힘 전체를 이길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런 모습을 국민들이 또 어떻게 볼 건가? 그러면 이 국민의힘은 이거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당 주류의 분위기를 보면 다소의 출혈이 있더라도 이것은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맞겠다 이런 분위기가 강해요. 강하고 그 대신 그런 상황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오로지 익셉트 한만을 죄고 나머지 다 합치겠다. 이후에 이런 분위기로 가는 상황이어서 참 좀 안타까운데 문제는 장 대표 측하고 한 대표 측이 제가 보기에는 그 두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SNS를 통해서 계속 상대를 공격하기 때문에 이게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지고 원래는 이제 당내에서 싸움이 붙으면 이게 싸움은 좀 말리고 흥정은 좀 붙이고 이래야 되는데 싸움을 부추겨요. 오히려요? 점점 어려워져요. 예전 같으면은 밀사도 있어가지고 이쪽 가서 좋은 얘기하고 또 이쪽 얘기도 또 좋은 얘기해서 붙이는 건데 요즘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너무 이게 경험이 없어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속에 있는 내용을 다 SNS를 쏟아붓다 보니까 언론에서 받아쓰고 그래서 이게 지금 두 사람의 봉합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당 안에서도 이렇게 갈리면 그 밑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이 없나요? 그러니까 이제 조율하고 이제 막후에서 역할하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실종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실종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뭐 굳이 제가 이렇게 좀 어렵게 말씀드리면은 한 전 대표 측에서는 무오류의 그 약간 존재라는 생각에 약간 경도돼 있는 것 같고 장 대표 측에서는 1.5선의 당 대표가 어쨌든 당의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어떤 식으로든 친장 세력의 공고화를 이뤄내야 되겠다. 양쪽에 약간 이해와 요구가 좀 완전히 좀 다 상이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 엇박자가 나는 거를 약간 좀 조율하거나 절충점을 찾거나 좀 간극을 좁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평행선만 달리고 아까 좀 이 의원님 잘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좀 컨트롤 타워 해줄 수 있는 사실 중진도 지금 안 보이는 것 같고 양측에 그렇게 좀 합리성을 가진 좀 일종의 좀 밀사 역할을 할 분들도 없는 것 같아요. 조율사 역할을 한. 그걸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지금 치킨 게임 양상으로 마주보고 달리는 레일처럼 끝까지 가는 것 같은데 26일이 이제 1차 치킨 게임에 좀 뭐 시발점은 되겠지만 결국 저는 뭐 그때는 결정 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조금 더 잠복기를 가지겠죠. 그 사이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의 내홍이 어쨌든 지금 더 깊어질 것 같은데 근데 이 문제는 아마 저는 제가 보기에 봉합하고 넘어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결론 내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고 봅니다. 이게 참 해법을 찾기 어려운 것이요. 한 전 대표 측에서 명분은 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엄 내란 이런 거 반대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명분은 갖고 있는데 그렇죠. 문제는 한 전 대표의 처신 자체가 그동안에 마음을 얻지를 못했어요. 예를 들면 이건 불법 계엄이고 위헌적인 계엄이다라고 했을 때 대다수의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들은 영문도 모르는 상황에서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이걸 먼저 치고 나가니까 본인들의 상처를 좀 아우르면서 이걸 좀 한 발짝 앞에서 갔어야 되는데 너무 멀리 가는 바람에 이게 적대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풀어주는 역할을 그런 어떤 행동을 전 대표 측에서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 간극을 못 좁히기 때문에 지금은 적대적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한 전 대표가 명분을 갖고 있는 명분은 맞는 것 같은데 왜 저러지? 라고 보는 거예요. 관중들은.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힘의 많은 당원들은 한 대표가 너무 일찍 나가서 너무 설치고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부분을 마음으로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게 말로 하는 거지만 말만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만 갖고 한다. 이 부분 갖고 지금 간극이 있어서 참으로 해법을 찾기가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봐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게 적절했다는 의견이 부적절했다는 것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뭐 지도부 입장에서도 이제 근거가 있는 겁니다. 지지층이 그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 의원님 장외에 나가가지고 새가시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은 방법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마지막 남은 자신의 어떤 정치적 위상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지지 세력들을 통한 장외 투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역시. 왜 도움이 안 되냐면 지금은 자중해야 될 때고 거꾸로 더 삼가해야 될 때입니다. 한동훈 대표 가족들이 당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거는 명확하거든요. 그럼 사실 해당 행위죠. 어떻게 당대표 가족이 윤석열 대통령 아무리 관계가 틀어졌다 하더라도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 글을 올리냐. 예. 이게 어느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도의상으로 보면. 그럼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뭐 어쨌든 본인이 그렇게 분명히 잘못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을 한 것이면 그것과 관련해서 더 깊은 사과를 하고 사실은 나의 충정은 국민의힘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집권을 위해서 더 또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국민의힘이 새롭게 변화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강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장동혁 대표와의 갈등이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원래 이렇게 제가 볼 때 모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요? 예, 제가 그 국회 들어와서 예. 많은 그 우리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하고 보좌관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법관 시절에 대법원에서 저 국회 담당 협력관으로 대관 업무 담당하러 온 분이었어요. 그래서 네. 특히나 민주당 성향이 강해가지고 민주당 그 중앙당 당직자들 또 보좌관들하고 술자리도 많이 하고 호용호재하고 이랬던 분이었고 그래서 처음에 보령에서 출마할 때도 민주당 쪽으로 이렇게 출마하려고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그 본인이 이제 민주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고 국민의힘 쪽으로 가면서 점차 우클릭을 해나가는 그러고 있죠. 과정에서 네. 지금 이제 거의 극단적 상태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도 더 극단적으로 나가게 되는 거고 실제로는 친한계 상징적 인물이었잖아요. 그런데 네. 친한계에서 독자적으로 나온 이 모습들 이거는 이제 확실한 건 아니겠지만 한동훈 전 대표한테 상당히 인격적 모욕을 당하지 않았을까 그런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은 저렇게 극단적 갈등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제로 그 해당 행위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희 같은 정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다음 게시판에 글 올린 걸 가지고 제명을 한다? 우리 너무 놀랐습니다. 진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렇지만 제명이냐. 제명 이거는 뭐 당원권 정지 뭐 한 달, 당원권 정지 뭐 길게 한 3개월 이 정도 수준이지 이걸 제명 처리한다. 그래서 이건 장동혁 대표가 이제 한동훈과의 관계를 완전히 끝내겠다라고 하는 어떤 뭐 결상전이기 때문에 저 장외 집회에 저런 게 전혀 소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박정훈 의원 같은 게 이제 친한계 의원인데 보궐선거 공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러니까 김종필 부장 어떻게 보면 뭐 친한계에서도 장동혁 대표에게 좀 출구 퇴로를 열어주고 이런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정치적인 액션을 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거 없이 계속적으로 압박만 하는 형태다 보니까 지도부는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좀 반감을 더 가지는 상황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 전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그 장동혁 대표가 본인 후보로 나왔을 때 이 당원 게시판 조사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신년사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겁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가 당 통합의 걸림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12일 날 국정운영 장애 요소가 한동훈 대표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연말에 장동혁 대표는 뭐라 하냐면 나의 계획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저 이게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를 거의 정적으로 제거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 계획을 밀어붙인 거다. 그러면 가서 예를 들면 한동훈 전 대표가 병문안 간다고. 내가 고개 딱 숙인다고. 그걸 그냥 그대로 예를 들면 알았어? 너 고개 숙였네? 내 아래 있어? 라고 놔둘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이미 않았습니다.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런 상황에 대한 서로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해결할 수 없을 것이고 또 우리 옆에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 단계 문제로 전 당대표를 제명을 해? 그다음에 김정혁 전 최고위원 그 말 가지고 2년 동안 당원권 정지를 시켜?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만 그렇다고 또 사과를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하면서 더 많은 분란을 일으켰는데 친한계의 박정훈 의원은 공천 주십시다. 이게 좀 예를 들면 이 당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상식적으로? 예. 그러니까 쌍방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걸 국민들 보고 이해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걸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건 정확히 내부의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권력 다툼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힘 없는 사람은 그냥 제가 볼 때는 날아가는 거죠. 방법이 없는 거죠. 그거는 뭐. 이후로도 지도부에서 한동훈 전 대표 징계에 대해서 뭐 수위를 낮추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어제 단식 끝난 계기가 뭐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로 상경을 해서 이제 그만을 하게 됐죠. 어제 저희도 잠깐 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올라왔을까?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직접 한번 윤희석 전 대변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구시장 관련해서 예. 저희 당내 이제 대구가 의석이 12개 있는 지역이잖아요. 예. 거의 대부분의 의원이 한마평에 있단 말이에요. 본인 스스로 시구장, 선언한 대구시장. 분도 있고. 아, 예, 예. 만약에 유영아 의원도 생각이 많으신 걸로 들었는데 대구시장에? 예. 어. 정원호 구청장이 서울에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갑자기 확 튀어나온 것처럼 예. 충분히 그런 효과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제 상경 행보가 최소한 편에 뭐 그동안에 박 전 대통령 보면은 정말 직접적으로 하는 행동이 뭐 시장 가서 악수하고 요 정도였단 말이에요. 굉장히 직접적인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한 것이지 이게 왜 올라왔느냐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저는 이래서 이제 그 불필요한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도 제 개인적으로 윤희석 대변인하고 청와대 같이 근무를 했고 네. 박근혜 정부 때 같이 근무를 했는데 굳이 이런 얘기는 박 전 대통령의 성장에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얘기가 유영아 의원이 이제 그 나가야 되니까 이제 그런 매개로 해가지고 장 대표 단식의 출구 전략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와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했다 이 얘기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박 전 대통령의 성정을 알면 이렇게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아무리 유영아 의원을 아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다른 거예요. 지금은 보수가 그 백척간도에 서 있는 상황에서 현직 당대표가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직 그 그러니까 보수의 대통령이라면 박근혜, 이명박 두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예. 이명박 대통령은 얼마 전에 이제 장도혁 대표가 예방을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이 부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과거 선거의 여왕이라는 소리도 들었지만 정치에서의 원칙과 강단이라는 측면은 본인이 약간 상징자본 같은 분이잖아요. 네. 그걸 보여주러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 섭외하는 과정에서 유영아 의원이 역할을 했을 수 있겠으나 네. 그걸 가지고 매개로 대구시장 출마를 조건으로 당 지도부가 일단 딜을 했다는 저런 뉘앙스의 얘기들은 네. 제가 보기에 이거는 당의 화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분석 자체도 제가 보기에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자꾸 당 지도부와 불필요한 갈등을 빚게 하고 박 전 대통령의 참전마저도 굉장히 정치공학적으로 이걸 해석하는 그런 지금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희석 전 대변인의 이런 해석은 윤 전 대변인이 일단 친한 계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오해를 공격할 측면이 불러일으킨다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저런 해석은 사실 우리가 평론의 영역이고 뭐 예상의 영역이 예측의 영역이긴 하지만 저기 전직 당 대변인의 직함을 갖고 있고 친한계의 굉장히 핵심이라고 알려진 분이 저런 식의 해석을 꺼내놓음으로써 박 전 대통령의 위문 자체를 굉장히 정치공학적으로 묶어버리고 폄훼해버리는 그런 지금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하지 말아야 될 얘기다. 그러니까 확인된 것도 없잖아요. 추론을 얘기하는데 굳이 이 민감한 시기에 저 얘기를 했을까? 보수가 지금 굉장히 단일 대우로 결집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저런 일종의 딜을 통한 이게 위문이었다. 저는 굉장히 저거는 좀 그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지금 보수 진영에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나 그런 위치를 생각해 보면 영향력이 있죠. 있다고 판단을 된다면은 무언가 직접적인 개입은 아니더라도 무언가 영향력을 행사하진 않을까라는 추측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좀 달리 보는 것이 박근혜 지금 전 대통령의 아버지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수의 어떻게 보면 뿌리가 거기서부터 쭉 이어오고 한국 그 산업 발전이 상당히 토대가 그때 마련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물론 공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그런 의미에서 요즘에 지금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처해 있는 입장이 정말로 위기란 말이에요. 여당에서는 내란 정당 해산 얘기도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치 경쟁이 일천하지만 장동혁 지금 대표가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나름대로는 상특검을 어떻게 받아내기 위해서 정말로 이 단식을 FM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 여당에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이런 상황을 굉장히 딱하게 여긴 것 같고 그래서 이러다가는 정말 보수 이러다가 괴멸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오시기 전전날에 현장에 가봤었는데 그때 유영아 의원도 같이 얘기를 좀 나누고 그랬는데요. 그때 그런 얘기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전전날이요? 전전날, 그러니까 오기 전전날. 그래서 저는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좀 특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성이기도 하고 또 이제 본인도 그런 처지를 겪어보기도 했고 또 보수 정당 위기 이런 상황을 또 감안해서 올라왔는데 거기에 한동훈 전 대표가 와 이게 서로 잘
우리 당이 하나로 돼 있었으면 아마 시너지가 훨씬 컸었을 거예요. 단식에 대한. 예. 이런 데도 아쉬움도 있었을 텐데 우연찮게 한동훈 전 대표는 누구예요? 예전에 본인을 탄핵한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 이런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마음도 한쪽 있어서 여기를 힘을 좀 실어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왔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에게 한동훈 전 대표는 그렇게 기억에 남을 수 그럴 있다는 수 있죠. 말씀이시죠. 또 하나가요. 이제 홍익표 정무수석이 이제 어제 송원석 원내대표 만났는데 사실은 이 단식장에 가려고 했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을 좀 국민의힘에서 밀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 듣고 이 의미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장동혁 대표께서 오늘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빨리 쾌유되셨으면 하고요. 병원 측과 상의하고 또 우리 제가 송원석 대표님과 상의하면서 대통령께서도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한번 방문할 것을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상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병문안을 갈 예정입니다. 홍익표 정무수석이 왜 오냐 안 오냐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홍익표 수석한테 제가 전화를 해봤더니 가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이거 오후 2시인가 3시로 예정돼 있었는데 갑자기 4시로 연기해서 4시쯤 가기로 했는데 그 시간에 박근혜 대통령 만나고 바로 해산해버려서 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조율했고 시간도 정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건 좀 공개를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마치 정무수석이 아예 대화를 거절한 것처럼 그렇게 보도되게 한 것은 조금 결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이 관심이었어요.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이 가느냐 마느냐. 근데 그 전에 오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바람에 여러 가지 지금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된 거라고 좀 보세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대통령님께서 홍익표 정무수석한테 단식장을 가라고 아마 얘기를 하셨겠죠. 예. 단식장을 그래서 홍익표 수석이 가려고 했었던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와서 이제 단식을 좀 중단시키는 명분을 좀 준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가 지금 뭐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제가 좀 화면 보면서 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아유, 저 단식이 아까 뭐 많은 분들 국민의힘 의원분들이나 많은 지지자분들은 목숨을 건 단식처럼 보여지는데 네. 단식 8일하고 저렇게 막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저 광화문에서 단식 9일하고 잘 걸어 다니고 열심히 활동하고 그러다가 같이 있던 민영배 의원이 쓰러지셔가지고 민영배 의원, 윤종 의원이 쓰러져서 이제 그냥 쓰러졌다기보다 이제 그분들이 약간 몸이 안 좋아서 제가 정리한 건데 저희들이 단식할 때 정말 그 전기도 없이 이게 모다가 고장이 나서 전기가 나가서 그냥 달달달달 떨면서 그 작년 2월달에 광화문 천막에서 있었습니다. 예, 근데 로텐더홀에서 저렇게 있는 거는 좀 제가 봐서는 너무 과도한 액션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는 어쨌든 그 보수 세력의 결집과 나름의 어떤 본인이 당대표로서의 어떤 위치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단식한 것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저 단식을 멈추는 과정 네. 이게 이제 명분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박근혜 그 전 대통령까지 모시고 오게 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장동혁 대표하고 유영하 의원하고 굉장히 이제 가까운 사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서로 간에 논의가 있었을 것 같고 저도 저 유영하 의원님하고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여갖고 우리 지금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평상시에 영하형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유영하 선배가 그 좀 나름 그 장동혁 대표가 더 건강이 안 좋아지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오는 중간다리 역할을 좀 한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면서 유영하 의원에게 대구시장 자리를 뭐 이렇게 주는 것까지는 좀 과도한 해석일 것 같아요. 예, 그 나머지 대구 의원들이 그렇게 쉽게 그걸 그러면 다 넘겨주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동혁 대표가 그 홍익표 정무수석을 만나지 않은 것 충분히 만날 수 있었음에도 만나지 않은 부분은 저는 오히려 굉장히 큰 오류가 될 수 있다. 오히려 만나서 이야기를 했으면 제가 만약
당대표였으면 단식하면서 특검과 관련된 내용을 또 특검법 관련된 내용을 좀 세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홍익표 그 수석이 일정 정도 받아들이는 모습을 좀 가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오히려 실기를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평론가께 그거를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것도 알았고 홍익표 수석과도 약속을 조율을 다 알았어요. 그런데 선택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했다? 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보는 수도 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지금 장 대표 입장에서는 홍익표 정무수석이 오는 게, 그러니까 장 대표도 물론 누워 있었지만 아마 다 뉴스를 보고 소식을 알았을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영수회담 거부했잖아요. 거부하고 또 국회 여야 대표끼리 먼저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청와대 정무수석이 찾아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말 그대로 인간적 도리에서 병문안 오는 거지, 그러니까 위문 오는 거지. 거기서 무슨 현안 해결이 전혀 안 되고 오히려 모양새만 갖춰주잖아요. 우리도 사람 보냈어, 정무수석 보내서 그냥 우리도 위문했어 라는 모양새만 연출해 줄 거라면 안 만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거기서 쌍특검을 얘기하는데 청와대에서는 그거는 뭐 여야가 알아서 협의하지 저희가 개입할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선을 그어버리면은 청와대는 생색은 내고 그다음에 뭐 전혀 여기에 대한 논의의 일부 진전은 전혀 없는 상태고,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면서 어쨌든 보수의 최대 결집이라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그다음에 여당은 끝까지 내 제안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얘기가 없었던 것으로 정리하는 게 오히려 장 대표 입장에서는 그게 깔끔한 일종의 정치적인 선택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이게 더 많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몸 상태도 그렇게 점점 시시각각 안 좋아지는 상태에서 굳이 정무수석을 만나서 아무런 진전도 없이 그냥 위문만 단순하게 받겠다? 그건 별로 실익이 없다고 생각해서 정치란 건 언제나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필요한 것과 가능한 사이에 어느 지점을 절충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선택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출구 전략을 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손을 잡는으로 해가지고 보수에 어떻게 보면은 뭐 굉장히 각인이 되는 거 효과는 정치적인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국민의힘에서 왜 이렇게 청와대 안 왔냐고 뭐라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그랬죠. 근데 그랬는데 갑자기 가겠다고 그랬더니 안 만나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왜 그러냐면 명분은 사라지고 효과는 다 봤으니까라고 생각해요. 명분이 뭡니까? 쌍특검이잖아요. 쌍특검인데 통일교 특검의 신천지를 같이 담자라고 하는 민주당 요구가 있었는데 그건 못 담겠다고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나오잖아요. 진술 나오죠. 증거 나오죠. 이걸 안 담고 특검을 하자고 얘기하면 단식을 한 이유가 신천지 때문에 단식을 한 거야? 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거기다가 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원내대변인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보수 결집을 이뤘다 얘기하잖아요. 효과는 다 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명분은 사라지고 효과는 다 왔고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소위 국회까지 와서 단식을 그만두라라고 얘기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건 매우 좀 정교한 추구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22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올라왔었고 오늘 23일 날 이해운 청문회를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예를 들면 이런 합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도 어제 단식을 끝낼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갔을까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달리 해석할 방법이 별로 없는 게 명분은 사라졌다. 그러니까 더 끌고 갈 명분이 없다. 근데 효과는 내부에서 다 체크해 보니까 확인한 것 같다. 보수가 결집한 것 같고 다음 주부터 한동훈 전 당대표 문제와 관련해서도 큰 문제 없이 제가 볼 때는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예를 들면 출구 전략을 마감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는 거죠. 자, 단식을 왜 한 거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단식을 끝낸 것을 정치공학적으로 출구 전략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싶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그 대표 시절에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24일간 단식했거든요. 24일간 단식하고 살아있는 게 참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언론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웰빙 단식, 출퇴근 단식, 그렇게 하면 1년도 하죠. 출퇴근 단식하면. 일주일 동안 했기 때문에 저것은 더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게 이렇게 조롱하는 것은 정말 정치 도의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날 제가 보기에는 이 의료진들의 얘기가 이렇게 산소 포도가 떨어지면 잘못하면 뇌 손상이 된다. 그러니 어떻게든지 강제로도 끝내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날 비상의총을 소집을 하고 그날 아침에 그다음에 초선원들도 가서 막 말리고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여튼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오고 이런 거였는데 저는 뭐 그걸
정치적으로 자꾸 뭐 이렇게 끝내기 위한 모양새 갖추기 이렇게 해서 엑시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홍익표 정무수석이 국회까지 와서 그 현장에 안 간 것은 이건 정치적으로 그냥 그것은 꼭 뭐 상의해갖고 더 갈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갈지는 모르겠어요. 홍익표 정무수석이. 그렇지만 제일 먼저 현장에 가는 것이 사실은 도의적으로는 맞는 거 아니었는가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좀 그런 것들을 너무 자꾸 이렇게 단식을 이렇게 너무 편회하는 것은 저는 조금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게는 무엇이 남았냐? 지지율을 저희가 어제도 보여드리고 오늘도 보여드릴 텐데 당내에서는 이런 효과들이 있고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지만 갤럽 지지율 보겠습니다. 또 떨어졌어요. 이게 단식이 있었던 그 주의 결과가 24에서 22%로 떨어지고 민주당의 절반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숙제가 남아있다는 얘기인데 혹시 내란 재판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결자 해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뭐 정치권 안팎에서 계속하죠.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하여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12.3 내란은 이러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되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일단 존중을 한다. 그렇지만 지금 1심 선고된 것이기 때문에 또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사건 하나하나를 가지고 1심 단계에서 뭐 형에 대해서 당의 입장을 밝히고 이렇게는 해보지 않았고 이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의원께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민주당 악재 많았거든요. 올라갔어요. 장동혁 대표 목숨을 건 단식을 했습니다. 여당의 강경한 싸움을 하겠다고. 근데 결과는 떨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이거 어떻게 반등시켜야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이 처해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12.3 그 계엄이라고 하는 소위 계엄의 늪, 탄핵의 늪에서 여전히 못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을 볼 때 저 당은 국민들이 정말로 이게 해법이 없는 정당이다. 기대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여론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당의 방향과 또 과거와의 단절하는 문제, 뭐 계엄과 탄핵과 그 세력과의 단절하는 문제를 과감하게 치고 나가서 정말로 이게 리모델링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 집을 짓지 않으면 이 틀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해야 된다고 보시는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여전히 여기서 뭐 당명을 바꾸고 뭐 무슨 뭐 적절하게 해서 무슨 뭐 과거의 단절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저 당은 여전히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구성원들을 면면을 보면 지금 대부분이 침묵을 지키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후보 시절에 여기 데리고 와서 대통령 당선시키고 그동안에 또 제대로 충분히 잘 못했고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데리고 와서 또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 이런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결국은 당에서 데려온 사람들 책임져야 되고 구성원들이 책임져야 되는데 그 다섯 의원들 다 지금 뒤에 다 숨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건 희망이 없는 정당이다. 근데 지금은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요. 지금 뭐 장동혁 대표가 몇몇해서 무슨 뭐 이렇게 누구하고 해서 이게 뭐 어떤 선을 한다고 해본들 지금 이 상태로는 백약이 무효다. 이걸 여론조사가 저는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안타깝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은 없어요. 이제 결집했어요. 보수 인정받았습니다. 그럼 이 힘을 바탕으로 해서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계엄 관련해가지고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없습니다. 저는 있다고 봐요. 그게 이제 2월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제 1심 선고가 있죠. 저는 이제 그게 아마 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왜냐하면 보수 결집 발망을 했고 아마 2월 19일이면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저는 정리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미 그때 이제 장동훈 대표가 얘기한 당내 걸림돌 문제는 그게 당에서 또 뭐 시끌벅적하고 뭐 찬반 논란이 있겠지만 그건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페이드아웃 국면으로 이제 들어갔다고 보면은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만 뺀 이른바 보수연대, 중도연대까지도 저는
과감하게 스윙할 수도 있다고 봐요. 한동훈 전 대표만 빼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2월 19일 날 윤 전 대통령 선거가 나오면 그거는 이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 선거와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예.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미 이진관 부장판사는 예고는 했지만 본편에 어쨌든 선고문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1심 선고이긴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전 수사적인 형태로라도 충분히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우리는 이 당은 이제 역사를 뒤로 하고 우리는 미래를 보고 나아가겠다라는 정도의 레토릭과 함께 어쨌든 과감한 중도로 스윙 전략을 펼친다면은 어쨌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유연성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집도끼는 최대한 된 것이고 과거 이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대통령 후보가 후보 당시에 지지율이 흔들릴 때 그때 호텔 뭐 경제학 발언 등등 코너에 몰렸을 때 나는 중도 보수입니다 얘기했을 때 이른바 개딸이라고 하는 지지층들이 그거 환호했어요. 뭐 그럴 만하니까 하겠지. 선거 승리가 우선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장동혁 대표가 그때 한다 하더라도 선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당내 지지층도 선거를 위한 승리 전략이라고 용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나 그 당시 상황적으로나 저는 그때가 아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김의원께서 보시고. 아니 제가 그 우리 최수영 선배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 중도 보수를 끌어안는 이런 그 모양으로 좀 나가야 된다. 보통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콘크리트 지지층이 30%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나라를 팔아먹는다 하더라도 30%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이런 얘기 많이 세간에 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22%로 떨어졌느냐? 그것은 바로 중도층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중도층이 원하는 건 뭐냐? 자, 국민의힘이 지금 뭐 쌍특검법 반대해서 그래 싸울 수 있어. 필리버스터 할 수 있어. 근데 최근에 보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본인들이 올린 법안, 여야 합의가 다 돼서 본회의에 본인들이 올린 법안, 국민의힘이 올린 법안도 필리버스터를 한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이겠냐고요. 여야 합의해서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고 지금 민생이 어렵다 양당이 말로 계속 이야기하면서 민생 법안 합의한 게 150건이 넘는데 이 과정 때문에 본회의 열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합의한 민생 법안도 지금 통과시키지를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그럼 우리 국민들이 모르냐? 다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거 국민의힘이 지금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 아니 일부 소수 세력들 이 세력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국민들의 민생을 볼모로 잡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지율을 높이는 방법은 바로 여야 민생 법안 그래 싸울 수 있어요. 그리고 필리버스터 할 수 있어. 그렇지만 민생 법안만큼은 통과시켜주고 진행을 해야만이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